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전자정부 선진국 한국의 배우라는 일본 칼럼이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국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한국에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칼럼이나 기사는 가뭄에 콩나듯 거의 잘 보이지 않는데 아날로그 체제인 일본에서는 나라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엔 디지털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죠. 1편에서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 2편에 이 글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코로나 양성자 보고는 팩스로, 백신 여권도 종이로 발행, 행정의 디지털화가 지지부진한 일본에 비해 옆나라인 한국은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다.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이지만 전자정부의 구축에 대해선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건 아닐까. 7월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다. 직전까지 한일 양국의 외교 노선을 조정하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교섭을 물밑에서 펼친 모양이지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한다. 올해 들어서 문 대통령은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자제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올림픽을 무대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도 관계 개선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경계감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아베, 스가 두 정권은 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하고 특히 스가 정권은 정상회담에 관해 응하지 않고 엄격한 자세로 한국 측에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왔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의식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회담하면 그 구도는 한국 측에서 일본이 양보했다고 선전할 수도 있다고 관전은 우려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계심을 감안하면서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역사 인식을 배경으로 한 마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이슈까지도 정상끼리 토론할 기회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화, 전자정부 구축을 일본 정부가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면 옆나라에 매우 배울 점이 있다. 에도시대 조선통신사는 주로 우호 친선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지만 현재는 일본 측이 DS 버전 조선통신사를 초청해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 흡수를 검토해도 좋은 게 아닌가. 한국의 전자정부 만들기가 선진적인 것은 이미 다방면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초적인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다. 유엔이 2년에 한 번 발표하는 세계 전자정부 순위를 보면 2020년 한국이 2위,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톱10이다. 1위는 덴마크.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고 한국은 2010년 이후 한 번도 3위 내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반면 일본은 2020년 14위, 역대 최고는 2014년 6위, 그 이외는 항상 10위 이하였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정부24라는 포털 사이트다. 국민들은 관공서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세금과 건강보험, 주민등본을 비롯해 약 3,200종류의 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미디어에서 도쿄 특파원으로 방일한 기자들이 먼저 많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일본에서는 지금도 팩스가 꽤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선 보건소에서 지자체에 보내는 양성자 수 보고가 대부분 팩스임을 알게 되어 많은 일본인도 놀란 것은 아닐까. 전자정부 만들기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 받은 것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일본 정부도 발행할 단계가 되었지만 이것 또한 종이다. 이미 비슷한 발급을 시작한 국가나 지역에선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로 인증을 받게 하고 있다. 백신 여권이 서류로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일본 언론에서 비난받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만으로 일본의 DS는 갈 길이 멀구나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24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약 1,420억엔의 경제, 사회 비용을 줄였다. 또한 종이 사용량 및 교통 이용의 감소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2,000톤 감소시켰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도 최근에 지구 환경에 대한 배려로 종이 사용량을 줄이자는 구호가 높아지고 있지만 DS는 확실히 그 실현을 앞당긴다. 일본의 백신 여권이 앱이 아니라 종이 형태로 제발 좀 더 논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국은 선진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재정과 국세부서에, 말레이시아는 세금, 교통, 편 등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재해방제에, 한국 당국은 그 부문의 행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판매하고 상대국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6년에 내놓은 전자정부 2020 기본 계획에 따라 글로벌 전자정부 수출 강국을 목표로 다양한 국가의 자국의 플랫폼을 PR하고 있으며 2018년도 수출 실적은 201건 약 271억 엔이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행정의 디지털화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 품목으로 전자정보는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징용공 소송 등 어려운 이슈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구축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펼쳤다면 대단히 건설적인 분위기가 될 테고 혹시 한국의 플랫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 비판과 우려를 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그 행정의 전자화에 한국과 엮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우려의 저변에는 한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은 정당한 것도 있고 과도한 것도 있겠지만 불신의 화살이 향하는 건 오로지 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소송이라는 과거의 역사로 인한 갈등이다. 그것은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보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원래 한국이 전자정보 플랫폼을 수출한 건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나도 이 칼럼을 작성하려고 예비조사를 하는 가운데 처음 알았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도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실 한국 사법부에 의한 의회의 판결이 발화점이 되어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분출하고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의 족쇄가 되어온 게 현실이다. DX와 전자정부 만들기는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사적 요소는 배제하고 전자정부 선진국인 한국의 노하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해 줬으면 한다.